서른일기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시작하기 앞서서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거치고 무역제조업 정책부 국장이었고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피터 나바로라고 하시는 굉장히 매크로에서 엄청난 이제 석학이신 분이 쓴 책인데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런 책을 쓴 피터 나바로가 쓴 책의 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16개월도 못 되어 연방기금 금리가 6번이나 인상되자 로이 지그 프리드는 엘린 그린스펀의 가차없는 올가미가 결국 팽창하는 경제를 질식시키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동차 매출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주택 착공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움직임은 확신만큼이나 신속했다. 그는 애지중지하는 오라클 2000주도 포함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현금화한 뒤 바로 채권으로 옮겨갔다. 4개월 후 로이가 예상했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연준이 금리를 2% 이상 인하함에 따라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채권과 로이의 포트폴리오는 모두 급등했다. 이런 암흑기에도 로이는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또한 고급 승용차에 돈을 물쓰듯 하는 몇 안 되는 소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새로 산 미끈한 갈색 포르쉐에 베어라는 애칭을 붙였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가 임박하기 전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기 직전에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에 이제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돈을 벌어갔던 어떤 이제 매크로 투자의 정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최근에는 매크로 따위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니 이제 더 이상 지표들을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채권이나 주식이나 방향을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페드에서 이제 시장을 통제하는 금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Don't fight against Fed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페드에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의 호황과 채권시장의 불황은 언젠가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택 착공이나 빌딩 퍼밋, 내구재 수요 등 살짝 이제 반등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개인들에게 직접 꽂아준 지원금과 그런 자산시장의 거품들이 조금씩은 꺾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소비와 서서히 꺾이고 있는 임금 상승 같은 부분들의 시간적인 괴리가 분명히 지금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침체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고금리의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무리한 PF로 인한 부동산발 위기가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나타났고, 이제 거기서 돈을 빼느니 안 빼느니, 이제 뱅크런을 하느니 안 하느니, 정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거품들이 터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시중에 풀린 돈과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커진 버블들을 결국 국가 공조 체계에서 막아내다 어느 순간은 막아낼 수 없을 지경까지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계속 지표들을 면밀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예측치 46.3에 부합해서 똑같은 수치로 46%가 나왔습니다. 우선 ISM 제조업 지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48년 이후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매월 첫째 영업일에 발표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20개의 산업의 300개의 제조업체들에게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정도, 재고, 그리고 고용 상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월 대비 발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50 이하이면 제조업이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봐도 21년에 5월쯤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월마다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조업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리하게 다국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표만큼 중요한 컨퍼런스 보드에 들어가 있는 ISM 신규 주문은 전월 42에서 이제 45.6으로 조금 많이 상승한 모양이고, 아마 저번 달에 발표한 주택 착공이나 빌딩 퍼밋이 발표된 이후에 내구재 수주가 높게 나와서 제조업 신규 주문이 소폭 상승한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중요한 사항들을 좀 체크해보면 호주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3.85에서 4.1로 25bp를 올렸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5월 기준에 전달 6.1%에서 5.6%로 대략 1.2%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 상태에서 좀 지켜보자는 의미로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조업 지수가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50 이하로 지속적인 수축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9에서 2.7로 하락한 모습과 월 대비로 보면 전월 2에서 이제 0%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CPI는 주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7월 13일에 발표하는 금리가 3.5%에서 올라갈지 동결일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현재 PF 등 상업용 부동산에 물려있는 폭탄들이 터질 수 있는 뇌관일 수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7월 25일, 26일에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에서 단행이 된다면 한미 금리 차는 2%로 외국인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CPI 물가지수가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과연 정직한 인플레이션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을 보면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 부양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뭐 신뢰할 만한 지표인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6월 제조업은 나름 선방을 했고 서비스는 계속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현재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이미 청년 실업률이 20%까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은 계속해서 YCC 정책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지속적으로 BOJ에서 무제한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새 이제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채권 금리가 4%를 넘어갔고, 이제 중국과 일본은 이제 미국 채권을 작년부터 계속 던지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돈을 흡수하는 또 QT로 또 연준에서는 채권을 던지고 있고, 솔직하게 좀 상황이 좀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기물 위주로 10년물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의 하락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 현상으로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미국 채권을 팔고 자국 통합 환율 방어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좀 오히려 현황이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인 게 좀 아이러니는 한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SVB 사태에서 높아진 채권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뱅크런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금리 수준으로 어느새 올라와 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계속되는 연준의 QT로 시중의 채권들이 MBS 같은 모기지 채권을 던지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장기물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시중의 채권을 높은 금리로 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시중에는 돈이 절대적인 양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이제 뱅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BTFP 이후에 연준 대차대조표가 갑자기 좀 이렇게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이제 8조 3천억 달러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준의 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돈들을 줄이는데 과거에 2조 5천억 달러를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적어도 6.5조까지는 내려와야 이 QT가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고금리와 QT를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버티지 못하는 약한 고리들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유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쿼티 마켓 그 주식 시장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좀 기이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회의록을 이번 7월 4일에 공개를 했고, 주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고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 너무 많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PC나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내려오지 못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지속적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봤을 때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드워치에서 타겟 레이트가 5.5에서 25bp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사람들은 이런 시장 기대에 편승해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7월 6일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4주 평균, 6개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챌린저 해고자 지수를 보면 또 일자리에 해고된 사람들의 수는 전월 대비 8만 명 대비해서 4만 명으로 이제 확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해고를 하고 있는데 IT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조업,
금융 위주로 고임금 직종 위주로 해고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ADP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굉장히 놀랐죠. ADP에서는 228명의 취업을 예상했지만 거기에 2배도 더 넘는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확실히 저번에 주택 착공 건수나 이제 빌딩 퍼밋 같은 허가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설 일자리 수가 확실히 늘어난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제조업은 마이너스로 계속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레저나 이제 숙박의 부분에 23만 2천 명이 늘어났어요.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는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음날 노동부에서 발표한 찐 보고서에는 취업자 수 22만 5천 명을 예측을 했는데 6월 한 달간에 20만 9천 명 정도의 취업자 수 발표로 ADP 민간 발표는 완전 틀린 예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넌팜 페이롤에서 집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확실히 요즘 미국 내에서도 엔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회사에서는 파트타임 잡에도 급여 내용을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가지 파트타임을 일을 했을 때 그런 취업수가 카운팅 되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넌팜 페이롤은 좀 체계적이긴 하고 우선 하우스홀드, 즉 한 가정당 카운팅 되는 것이고, 보통 파트타임 잡에 대한 취업이 아닌 메인 잡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이제 2가지의 어떤 집계되는 수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백인을 제외한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이 할 거 없이 실업률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들고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토탈 보면 실업률은 3.7에서 3.6으로 완전 고용 상태이고, 우선 챌린저 해고자 수에서도 봤듯이 해고자 수가 현저히 낮고 일자리가 그에 비해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자리 수가 많고 일할 사람들은 적은 미국의 강한 노동시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또 꺾이지 않는 임금 상승률인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4.2%에서 4.4%로 0.2% 올라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1% 올라간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고용주보다는 피고용인들의 관계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표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자극제로 작용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금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고 꺾일 만한 요소로 작용할 데이터가 없고,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채권금리가 이제 4%로 10년물이 뚫렸고요. 이제 30년물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 20년물에 이제 TLT나 TMF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20년물의 채권금리가 4.273%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7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금리 인상 이후 미국 시장 약세로 침체를 반영하듯 금은 이제 오히려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 유가는 또 러시아와 오펙의 추가 감산으로 인한 약발이 먹힌 듯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사실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중에 대형은행 위주로 대출은 이제 현저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급드렸던 초과저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죠. 저번에 JP모건에서는 10월에 초과저축을 다 소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에는 9월까지 거의 없어진다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기존의 초과저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동시장으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어떤 초입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초과저축이 낮아질수록 노동시장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5월달에 졸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4월 대비해서 496만 명의 정도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고, 980만 개의 구인 공고로 여전히 절대치는 일자리 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미미하지만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일을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사람들과 직장 내 해고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이 재밌습니다. 400만 명 정도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었고, 해고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160만 명 정도가 그냥 해고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발표에 의해서 채권시장이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더 확실해지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포인트는 노동시장이 너무 강한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서비스 쪽에서 둔화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고, 서비스가 확연히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몇 번이나 더 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번외로 채권 투자는 4%까지 올라간 장기물 고금리의 부작용은 어떻게든 또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채권 투자로 돌아온 이상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이 단기물 금리가 6개월 기준 이미 5.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물 10년물이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5.5%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물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장기물은 예를 들어 10년물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기간의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연준의 의도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 생각을 해본다면 명목금리, 즉 정책금리와 장기물의 안정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단기물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서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4%가 넘어간 장기물 금리는 진짜 역대급으로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만 추가 투입금이 없어서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인데요. 어쨌거나 미친 시장에서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실업률을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연준의 생각과 고금리와 긴축, 시중은행의 긴축은 그동안 커져왔던 거품들이 터질 때 정말 무섭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리스크가 더 크고 채권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고, 장기 채권은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채도 좋지만 한국 10년물 국채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채권 금리는 더 상승을 하고 채권 가격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부러지면 굉장히 세게 부러질 것 같아서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그때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좀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